시골년 놈들은 아파트도 모르고 구분도 못해요. 친정 부모님이 평생 흘린 땀으로 마련해준 20억짜리 신혼집을 고작 빌라라는 이유 하나로 깡통 취급한 시어머니. 그것도 모자라 양가 부모님이 마주 앉은 상견례 한복판에서 사돈을 향해 거침없이 막말을 내뱉었죠. 장윤지 씨의 부모님은 그 자리에서 돌처럼 굳으셨다고 합니다. 평생 남에게 손가락질 한 번 받아본 적 없는 분들이 처음 보는 여자에게 시골년놈 소리를 들으신 겁니다. 누구라도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윤지 씨는 울지도 소리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단 한마디를 남기고 식당을 나왔죠. 그런데 다음날 뒤늦게 그 집의 진짜 가격을 알게 된 시어머니. 전화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속이 보여도 너무 보이네요. 윤지 씨는 과연 시댁에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윤지입니다. 시어머니의 막말 한마디가 제 결혼을 어떻게 뒤흔들었는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되갚아줬는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평생 땀 흘려 마련해주신 신혼집을 깡통 빌라라며 모욕하고 제 부모님을 시골년놈이라 부른 시어머니의 최후가 궁금하신 분들께 이 사연을 바칩니다. 저희 부모님은 평생을 지방에서 뼈 빠지게 일하신 분들이에요. 아버지가 28배 시작한 작은 고깃집 하나가 지금은 대형 프랜차이즈로 커졌고, 어머니는 그 옆에서 상가 건물 3채를 직접 올리셨죠. 남들이 수백억이라고 부르는 자산을 만드셨지만 두 분 다 명품 가방 하나 안 들고 다니세요. 저도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랐으니까요. 화려한 옷이나 비싼 액세서리 같은 건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 부모님이 제 결혼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저녁 식탁에서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씀하셨어요. 윤지야, 서울에서 집 때문에 고생하는 거 아빠가 제일 속상하다. 네 신혼집은 아빠가 알아볼게. 어머니도 반찬을 덜어주시며 거들으셨죠. 그래, 우리 사위 될 사람 직장 근처로 알아봐야지. 출퇴근 편한 데가 좋을 거 아이가. 저는 손을 내저으며 괜찮다고 했습니다. 아빠, 엄마, 그냥 전세라도 작은 데 구하면 되지. 너무 무리하지 마. 아버지가 물컵을 들며 웃으셨어요. 무리는 무슨. 하나뿐인 딸인데 집 문제만큼은 신경 안 쓰게 해줘야 아빠 마음이 편하다. 그렇게 부모님은 직접 서울로 올라오셨어요. 태경이 직장이 서초구에 있으니까 방배동 일대를 며칠째 발품 팔며 돌아다니셨죠. 60이 넘은 두 분이 언덕길을 오르내리며 집을 보러 다니셨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들었을 때 저는 코끝이 찡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윤지야, 아빠가 좋은 거 하나 찾았다. 내일 올라와 봐라. 다음 날 방배동의 한 골목 안쪽으로 들어서자 높은 담장과 조경이 깔끔하게 정돈된 건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가 차에서 내리며 턱으로 건물을 가리키셨어요. 여기다. 회장님들이랑 유명 연예인들도 산다더라. 매물이 귀한데 마침 하나 나왔어. 어머니가 차 문을 열며 덧붙이셨죠. 아빠가 부동산 사장님한테 물어물어 겨우 잡은 거다. 하루만 늦었으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을 거래. 저는 멍하니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이건 제가 알던 빌라가 아니었어요. 아빠, 여기 얼마야? 아버지가 주머니에 손을 넣으며 담담하게 말씀하셨어요. 20억. 현금으로 다 쳤다. 계약 어제 끝났어. 저는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상견례도 하기 전에 벌써 계약을 끝내셨다니요. 아빠, 20억이면 그걸 왜 미리 말도 안 하고. 아버지가 제 어깨를 톡톡 치며 웃으셨어요. 말하면 네가 말릴 거 아이가. 아빠 딸 좋은 데서 사는 거 보는 게 소원이다. 그 주말
저는 태경의 손을 잡고 그 집에 처음 들어갔습니다. 공동 현관에서부터 보안 요원이 신분을 확인했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현관문을 열자 탁 트인 거실이 펼쳐졌어요. 천장이 높고 통유리 너머로 나무가 보이고 바닥은 대리석이었습니다. 태경이 현관에 서서 신발도 못 벗고 멈춰 섰어요. 윤지야, 이게 진짜 우리 집이야? 응. 우리 아빠 엄마가 해준 거야. 태경이 거실을 한 바퀴 둘러보더니 벽에 손을 짚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저를 돌아보며 눈을 붉히더군요. 나 평생 이런 집은 꿈에서도 못 살아본다고 생각했어. 너희 부모님한테 진짜 잘할게. 나 약속해. 저는 태경의 그 진심 어린 눈빛이 고마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한 가지 걱정이 마음 한쪽을 눌렀습니다. 시어머니, 최경란 여사에게 이 집 이야기를 어떻게 전하느냐의 문제였죠. 태경도 같은 생각이었는지 제 손을 잡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윤지야, 우리 엄마한테는 그냥 방배동 신축 빌라라고만 하자. 가격이나 이런 거는 굳이 말 안 해도 되잖아. 나도 그 생각이었어. 괜히 금액 말했다가 부담스러워 하시면 안 되니까. 사실 부담스러워할 뿐이 아니라는 건 저도 알았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지방 출신이라는 것 하나만으로 처음부터 은근히 저를 깔보셨거든요. 식당집 딸이 서울에서 번듯한 아들 만나서 팔자 폈다. 그런 뉘앙스를 풍기실 때마다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아직은 참을 수 있었으니까요. 며칠 뒤 저와 태경은 시어머니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서울 외곽에 있는 시어머니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20년 된 낡은 24평짜리 아파트, 그곳이 시어머니가 유일하게 자랑하는 재산이었어요. 며칠 뒤 주말 오후 저와 태경은 양손 가득 과일 상자와 홍삼 선물 세트를 들고 시어머니의 아파트 앞에 섰습니다. 복도 형광등이 깜빡거리고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묵은 음식 냄새가 났어요. 5층에서 내려 현관벨을 누르자 안에서 슬리퍼 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문을 열며 우리를 위아래로 훑어보셨어요. 어휴, 뭘 또 이렇게 많이 사들고 왔어. 들어와. 거실 바닥에는 오래된 장판이 깔려 있었고 베란다 창틀에는 누렇게 변색된 실리콘이 떡져 있었습니다. 저는 과일 상자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 시어머니 맞은편에 앉았어요. 태경이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오며 분위기를 살폈죠. 저는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시어머니가 과일 상자를 뜯으며 고개를 돌리셨어요. 뭔데? 말해봐. 저희 친정 부모님이 신혼집을 마련해 주셨어요. 방배동에 있는 신축 빌라인데 매매로 해주셨습니다.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의 손이 멈췄어요. 과일 상자를 뜯던 손가락이 그대로 공중에서 굳더니 시어머니의 얼굴이 천천히 일그러졌습니다. 입꼬리가 축 처지고 눈썹 사이에 깊은 주름이 잡혔어요. 뭐? 빌라? 시어머니가 과일 상자를 탁 밀어놓으며 몸을 앞으로 기울이셨습니다. 빌라라고 했어? 지금? 네, 어머니. 방배동에 새로 지은. 시어머니가 제 말을 싹둑 잘랐어요. 아니, 어떻게 신혼을 빌라에서 시작해? 그게 말이 돼? 시어머니가 손바닥으로 식탁을 탁 치며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빌라가 뭐야? 이름도 없는 다세대 깡통 아니야? 나중에 팔리지도 않는 거. 그걸 뭘 매매까지 해. 태경이 물컵을 내려놓으며 급하게 끼어들었어요. 엄마, 그런 흔한 다세대가 아니야. 보안도 있고 넓고 고급 연립이라고. 시어머니가 아들을 향해 손을 내저으며 콧방귀를 꼈습니다. 됐어, 됐어. 고급이 뭐가 고급이야.
빌라는 빌라지. 시어머니가 소파 팔걸이를 손으로 두드리며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그리고는 베란다 창문을 손으로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봐. 이 아파트가 20년 됐어도 인서울 아파트야. 녹물이 나와도 아파트 타이틀이 있으면 사람 대접을 받는 거라고. 시어머니가 가슴을 손으로 톡톡 치며 목소리에 힘을 주셨어요. 나는 이 아파트 하나로 평생 어디 가서 기 안 죽이고 살았어. 아파트가 있어야 자산이지. 빌라가 무슨 자산이야.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방배동이라는 입지도 신축이라는 조건도 시어머니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는 거였어요. 오로지 빌라라는 단어 하나에 꽂혀서 이 난리를 치시는 거였죠. 그때 시어머니가 저를 향해 고개를 돌리더니 혀를 차며 말씀하셨습니다. 쯧쯧, 지방 사람들이 그래. 서울 부동산 물정을 모르니까 저런 쓸모없는 벽돌집에 큰 돈을 쓰는 거야. 저는 찻잔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신 거죠? 제 부모님을 향해 방금 그 말을 하신 건가요? 태경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어요. 태경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며 시어머니의 말을 끊었습니다. 엄마, 그만해. 진짜 그만하라고. 시어머니가 아들을 올려다보며 눈을 치켜떴어요. 내가 뭘 잘못 말했는데? 사실을 사실이라고 말하는 게 뭐가 잘못이야? 태경이 주먹을 불끈 쥐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엄마, 제발 좀. 나중에 직접 와서 보면 생각 바뀔 거야.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내자. 태경이 주머니에서 메모지를 꺼내 펜으로 새집 주소를 적었어요. 그리고 거실 탁자 위에 그 메모지를 올려놓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기가 주소야. 시간 나면 한번 와봐. 그러면 빌라가 어쩌고 하는 말 안 나올 거야. 시어머니가 메모지를 흘깃 보더니 코웃음을 치셨어요. 뭘 봐. 빌라를 100번 봐도 빌라지. 저는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집값을 증명해 보이는 것도 고급 주택이라고 설득하는 것도 무의미했어요. 이 사람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사람이니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짧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이만 가볼게요. 시어머니가 대답도 없이 텔레비전 리모컨을 집어들었어요. 저는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이 낡은 아파트에 벗겨진 현관 페인트를 바라봤습니다. 이걸 자랑이라고 하시는 분이 20억짜리 집을 깡통이라고 부르시다니. 차에 오르자 태경이 운전대를 잡은 채 고개를 푹 숙였어요. 윤지야, 정말 미안해. 우리 엄마가 원래 저런 건 아닌데. 아닌 게 아니라 원래 저런 거지.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차갑게 나왔습니다. 태경이 입술을 꽉 깨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괜찮아. 그냥 가자.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곧 있을 상견례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제 부모님 앞에서도 저런 말을 하면 어쩌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챕터 3을 5700자로 다시 집필하겠습니다. 대망의 상견례 당일 서울 도심의 최고급 한정식집 특실문이 열렸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예약하고 결제까지 해놓으신 곳이었어요. 넓은 방 안에 원목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창밖으로는 도심의 야경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벽에는 수묵화가 걸려 있었고 은은한 조명 아래 정갈하게 세팅된 식기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먼저 도착해 자리를 잡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깔끔한 남색 정장을, 어머니는 단정한 한복을 입고 계셨죠. 아버지가 저를 보시며 살짝 미소를 지으셨어요. 윤지야, 왔어? 긴장하지 마. 아빠가 다 잘 될 거라 했잖아. 네, 아빠. 곧 오실 거예요. 잠시 뒤 태경과 함께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입구에서부터 특실 내부를 두리번거리며 천장과 벽을 훑어보셨어요. 눈이 바쁘게 움직이더니 입꼬리를 살짝 올리셨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봤어요. 비싼 곳이라는 걸 눈치챈 얼굴이었죠. 양가 부모님이 처음으로 마주 앉아 인사를 나누셨습니다. 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숙이며 말씀하셨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윤지 아버지입니다. 먼 길 오셨는데 편하게 식사하시죠. 시어머니가 고개를 까딱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네네. 아이고, 이렇게 좋은 데를 잡으셨네.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시어머니에게 물잔을 건네시며 웃으셨어요. 어머님, 편하게 앉으세요. 아이들이 잘 지내는 모습 보니까 저희도 마음이 놓입니다. 시어머니가 물잔을 받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럼요. 우리 태경이가 착하니까요. 아이고, 이 집 음식이 유명하다면서요? 초반에는 괜찮았어요. 음식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고 술이 한 잔, 두 잔 돌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 보는 한정식 코스 요리에 눈이 휘둥그레해지면서도 아는 척 고개를 끄덕이며 젓가락을 움직이셨어요. 전복죽이 나오고 모듬전이 나오고 한우구이가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한우를 한 점 집어 드시며 감탄하셨어요. 어머, 이 고기 좋다. 사돈, 이런데 자주 오세요? 아버지가 웃으시며 대답하셨죠. 아닙니다. 오늘 같은 좋은 날이니까 좀 신경 썼습니다. 덕담도 오갔고 어머니가 따뜻하게 웃으시며 앞으로 두 집이 잘 지내자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옆에서 태경과 눈을 마주치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대로만 가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술이 서너 잔 들어가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점점 붉어지더니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고 말투가 느려졌어요. 시어머니가 술잔을 내려놓으며 갑자기 화두를 꺼내셨습니다. 그런데 사돈, 신혼집 이야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아버지가 잔을 드시다가 멈추셨어요. 어머니도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시어머니를 바라보셨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설마 여기서도. 시어머니가 혀를 쯧쯧 차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어요. 아이고, 지방에서 고생해서 번 돈을 왜 서울에서 빌라를 사는데 쓰셨어요? 빌라는 나중에 팔리지도 않는 거예요. 저는 젓가락을 쥔 손이 굳었습니다. 아, 시작이구나. 여기서도 저 소리를 하시는구나. 아버지가 잠깐 당황하신 듯 헛기침을 하셨어요. 하지만 이내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하하, 아이들이 좋다고 하니 괜찮습니다. 신축이라 깨끗하고 위치도 좋으니까요. 어머니도 웃으시며 거들어 주셨죠. 맞아요. 아이들 출퇴근 편하면 그게 제일 좋은 거죠. 부모님은 딸의 시어머니 될 사람이니까 참으신 거예요. 저는 그걸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귀끝이 빨개진 것도 어머니가 냅킨을 구기시는 것도 다 보였으니까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부모님의 그 침묵을 자신이 이겼다고 착각하셨나 봅니다. 시어머니의 눈에 묘한 자신감이 번졌어요. 술잔을 하나 더 비우시더니 몸을 앞으로 기울이셨습니다. 사돈, 내가 서울서 30년을 살아서 하는 말인데요. 시어머니가 식탁에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시골 사람들은 아파트 브랜드도 모르고 빌라하고 주택하고 구분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돈을 쓰는 거예요. 특실 안의 공기가 얼음장처럼 굳었습니다. 아버지의 웃음이 사라졌어요. 어머니의 얼굴에서도 표정이 완전히 지워졌습니다. 평소에 사람 좋은 미소를 항상 띠고 계시던 두 분이 동시에 돌처럼 굳어버린 거죠. 태경이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채 의자를 뒤로 밀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제발 그 입 좀 다물어.
태경의 고함이 특실벽에 쩌렁쩌렁 울렸어요. 시어머니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아들을 올려다봤습니다. 뭐, 이 자식이 지금 엄마한테 소리를 질러?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야? 사돈 앞에서 시골이 뭐야, 시골이. 태경이 주먹을 부르르 떨며 시어머니를 노려봤어요. 목에 핏줄이 붉어져 나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냅킨으로 입을 닦으며 코웃음을 치셨어요. 내가 틀린 말을 했어? 모르는 사람한테 서울 물정 좀 알려주는 게 어른의 도리 아니야? 태경이 시어머니의 팔을 잡아당기며 말리려 했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해. 지금 당장 그만하라고. 시어머니가 그 손을 확 뿌리치셨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 난리야. 시골년 놈들은 아파트도 모르고 구분도 못한다고. 저는 부모님을 바라봤어요. 아버지의 주먹이 무릎 위에서 하얗게 질려 있었고 어머니는 고개를 살짝 숙인 채 입술을 꾹 깨물고 계셨습니다. 평생을 맨손으로 일궈온 분들이 저 무지하고 천박한 여자에게 모욕을 당하고 계신 거예요. 그 순간 저의 머릿속이 맑아졌습니다. 더 이상 참아줄 이유가 없었어요. 1초도요. 저는 냅킨을 천천히 접어 식탁 위에 올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끝 하나 떨리지 않았어요. 끓어오르던 분노가 어느 순간 차가운 얼음으로 바뀌어 있었거든요. 시어머니가 아직도 태경에게 뭐라 쏘아붙이고 있었지만 저는 그 소음을 뚫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가 고개를 돌려 저를 봤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 결혼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특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시어머니의 입이 반쯤 벌어진 채 그대로 멈췄고 태경도 저를 돌아보며 굳어버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큰 소리치던 시어머니의 손이 허공에서 멈춰 있었어요. 저는 시어머니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부모님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의자 뒤에 걸려있던 아버지의 외투를 집어들어 아버지의 어깨에 걸쳐드렸어요. 아빠, 엄마, 일어나세요. 가시죠. 아버지가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어머니도 핸드백을 집어드시며 자리를 털고 일어나셨어요. 두 분 다 시어머니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으셨습니다. 시어머니가 그제야 정신이 돌아온 듯 허둥지둥 손을 내저으셨어요. 아니, 잠깐.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뭘 어쨌다고 파혼이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팔을 잡아들이며 특실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의자에서 일어나며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야, 윤지. 지금 장난해? 어른이 말하는데 그냥 나가?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특실 문을 열고 부모님을 먼저 내보내드렸어요. 문을 나서는 순간 뒤에서 의자가 넘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경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터져 나왔어요. 엄마 때문이야. 태경의 고함이 복도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엄마의 그 얄팍한 허세, 그 무식한 입 때문에 내 인생이 박살난 거야. 평생 원망할 거야. 평생? 시어머니가 뭐라고 소리치는 게 들렸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부모님의 등 뒤를 따라 복도를 걸었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버지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어머니도 입술을 꾹 다문 채 바닥만 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두 분의 그 침묵이 얼마나 깊은 상처인지 알았어요. 평생 남에게 손가락질 한 번 안 받고 살아오신 분들이 생전 처음 보는 여자에게 시골년 놈 소리를 들으신 거니까요.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콘크리트 바닥에 우리 발소리만 울렸어요. 아버지가 주머니에서 차 키를 꺼내시며 운전석 문을 열려는 순간 뒤에서 발소리가 쿵쿵 울렸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달려온 태경이 우리 앞에 서더니 그대로 아스팔트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퍽! 둔탁한 소리가 주차장에 울렸어요. 양복 바지 무릎이 거친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였습니다. 태경이 양손을 바닥에 짚고 이마를 땅에 대며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아버님, 어머님,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태경의 어깨가 크게 들썩였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지고 콧물이 아스팔트 위에 뚝뚝 떨어졌어요. 아버지가 차 키를 쥔 채 멈춰서서 태경을 내려다보셨습니다. 어머니가 입술을 꽉 깨무시며 고개를 돌리셨어요. 태경이 이마를 바닥에 문지르며 계속 빌었습니다. 저를 버리셔도 됩니다. 때리셔도 됩니다. 저한테 벌을 주셔도 됩니다. 태경의 목소리가 주차장 벽에 부딪혀 울렸어요. 근데 파엄마는 제발 걷어주십시오. 제발이요. 저는 무릎 꿇은 태경을 내려다봤습니다. 양복 바지 무릎이 찢어져 있었고 그 사이로 까진 살같이 보였어요. 핏방울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저 어머니하고 완전히 연을 끊겠습니다. 태경이 고개를 들어 아버지의 눈을 올려다봤어요.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 전체가 눈물범벅이었습니다. 처가에서 해주신 것도 다 거절하겠습니다. 방배동 그 집도 안 들어가겠습니다. 제 이름으로 대출받아서 보증금 1,000만 원짜리 월세방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태경이 다시 이마를 바닥에 박았어요. 쿵 하는 소리에 어머니가 움찔하셨습니다. 윤지한테 평생 헌신하겠습니다. 방패가 되겠습니다. 어머니가 윤지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하겠습니다. 태경의 이마가 빨갛게 부어오르고 있었어요. 무릎에서 흘러내린 피가 양복 바지를 적시고 아스팔트 위에 얇은 핏줄기를 만들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주차장에 태경의 오열만 울려 퍼졌어요. 저는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가슴 한쪽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피가 섞인 가족을 버리겠다고 맹세하는 이 남자. 자신의 어머니를 끊겠다고 맨바닥에서 시작하겠다고 이마를 깨면서까지 비는 이 남자. 아버지가 한참을 침묵하시다가 저를 보셨습니다. 윤지야, 네가 결정해라. 아빠는 네 결정 따르겠다. 어머니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엄마도 네 뜻대로 할게. 네가 행복한 게 먼저야. 저는 천천히 태경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태경이 고개를 들어 저를 올려다봤어요.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고 이마에는 까진 자국이 나 있었습니다. 콧물과 눈물이 뒤섞여 턱 끝에서 뚝뚝 떨어졌어요. 저는 태경의 눈을 똑바로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야. 태경의 눈이 커졌어요. 앞으로 내 엄마가 내 인생에 1mm라도 끼어들면 그날로 끝이야. 변명도 기회도 두 번째는 없어. 태경이 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사이로 피가 번지는 게 보였어요. 약속할게. 목숨 걸고 반드시 지킬게. 저는 한 발 물러서며 태경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일어나. 태경이 제 손을 잡고 천천히 일어났어요. 찢어진 무릎에서 핏줄기가 양복 바지를 타고 흘러내렸지만 태경은 아랑곳하지 않고 부모님을 향해 다시 한번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드시 증명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무 말 없이 차에 오르셨어요. 어머니가 뒷좌석 문을 열며 저를 돌아보셨습니다. 윤지야, 너 알아서 해. 엄마 아빠는 네만 행복하면 된다. 부모님의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빨간 후미등이 멀어지고 주차장에는 저와 태경만 남았어요. 저는 피 묻은 무릎으로 서 있는 태경을 바라봤습니다. 태경이 소매로 눈물을 닦으며 저를 봤어요. 그 눈빛 속에 후회도
변명도 없었습니다. 오직 저를 지키겠다는 각오만 보였어요. 저는 돌아서며 짧게 말했습니다. 가자. 무릎 소독해야 해. 태경이 절뚝이며 제 뒤를 따라왔어요. 이 남자가 오늘 한 맹세를 끝까지 지킬 수 있을지 저는 지켜볼 작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시어머니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집을 나섰습니다. 전날 밤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전혀 모르는 얼굴이었죠. 시어머니는 동네에서 가장 입이 가벼운 공인중개사 친구를 찾아갔어요. 김영자라는 이름의 그 여자는 시어머니와 20년 넘게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살며 남의 이야기를 안주 삼아 수다를 떨어온 사이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중개사 사무실 문을 벌컥 열며 들어갔어요. 김영자가 컴퓨터 앞에서 고개를 돌리며 반색했습니다. 어머, 경란 언니. 무슨 일이야, 아침부터? 시어머니가 사무실 의자를 끌어당겨 털썩 앉으며 핸드백에서 구겨진 메모지 한 장을 꺼냈어요. 태경이 며칠 전 거실 탁자에 올려두고 간 그 메모지였습니다. 영자야, 이거 좀 봐봐. 우리 며느리가 해왔다는 집 주소야. 시어머니가 메모지를 김영자 앞에 툭 던지며 코웃음을 치셨어요. 방배동의 빌라래. 빌라. 쥐꼬리만 한 돈으로 이름도 없는 낡은 빌라를 구해왔으면서 큰일이나 한 것처럼 굴어. 김영자가 메모지를 집어들며 안경을 고쳐 썼어요. 방배동? 어딘데? 거기 적혀 있잖아. 한번 찾아봐. 얼마짜리인지. 내가 장담하는데 몇 억도 안 할 거야. 시어머니가 팔짱을 끼며 의기양양하게 다리를 꼬았습니다. 김영자가 컴퓨터로 주소를 입력하기 시작했어요. 등기 정보와 실거래 내역을 조회하는 화면이 떴습니다. 김영자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움직이다가 화면에 숫자가 뜨는 순간 딱 멈췄어요. 김영자의 눈이 모니터에 고정됐습니다.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동자가 커지더니 김영자가 천천히 시어머니를 돌아봤어요. 경란 언니. 왜? 얼마야? 한 3억? 4억? 김영자가 침을 꿀꺽 삼키며 모니터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언니, 이거 그 동네에서 회장님들이랑 연예인들 사는 데야. 20억이 넘어. 시어머니의 꼬았던 다리가 스르르 풀렸어요. 뭐라고? 김영자가 화면을 다시 확인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20억이야, 언니. 20억? 흔한 다세대가 아니라 최고급 명품 빌라라고. 보안에 발렛 주차에 다 있는 데야.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어요. 의기양양하게 치켜세웠던 턱이 축 떨어지고 팔짱을 끼고 있던 팔이 힘없이 풀려 무릎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게 말이 돼? 빌라가 20억이야? 김영자가 모니터를 톡톡 치며 대답했어요. 말이 되니까 여기 찍혀 있지. 언니 사돈이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야? 이걸 현금으로 사줬다며? 시어머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자신이 시골뜨기라고 비웃었던 사돈이 자신이 촌스럽다고 조롱했던 그 사람들이 20억을 현금으로 턱 내놓을 수 있는 진짜 부자였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강타한 거예요. 시어머니의 무릎에서 힘이 빠졌어요.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내려와 사무실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언니, 괜찮아? 김영자가 달려와 시어머니를 부축하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바닥에 앉은 채 허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상견례 자리에서 자신이 뱉은 말들이 하나하나 떠올랐겠죠. 시골년 놈, 아파트도 모르는 것들, 빌라 깡통.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목을 조르고 있다는 걸 시어머니도 느꼈을 겁니다.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핸드백을 더듬어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후들후들 떨리는 손가락으로 제 번호를 눌렀습니다. 전화가 울렸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저는 회사 책상에 앉아 시어머니의 이름이 뜨는 화면을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5통을 넘기자 문자 메시지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윤지야, 어머니가 어제 몰라서 그랬어. 오해한 거야. 제발 한 번만 만나자. 이야기 좀 하자. 전화 좀 받아. 어머니가 잘못했어. 저는 메시지를 하나하나 읽으며 화면을 천천히 스크롤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저를 벌레 보듯 내려다보던 여자가 돈 앞에서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 모습이 눈앞에 선명하게 그려졌어요. 저는 휴대전화를 책상 위에 엎어놓고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시어머니의 전화는 계속 울렸지만 저는 단 한 통도 받을 생각이 없었어요. 그 시각 저는 회사에서 여유롭게 오후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번호를 수신 차단 목록에 넣고 나니 화면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태경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 엄마 번호 차단했어. 이제 너한테 전화할 거야. 알아서 처리해. 태경에게서 곧바로 답장이 왔어요. 알겠어. 내가 확실하게 끝낼게. 그로부터 채 10분도 지나지 않아 태경에게서 다시 메시지가 왔습니다. 엄마한테 전화 왔어. 지금 받는다. 저는 화면을 내려놓고 모니터를 바라봤어요. 태경이 어떻게 할지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태경의 사무실, 태경의 휴대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렸어요. 화면에 엄마라는 글자가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태경이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전화를 받았어요. 시어머니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터져나왔습니다. 태경아, 윤지가 전화를 안 받아. 어머니가 오해를 한 거야. 그 집이 그렇게 비싼 줄 몰랐어. 제발 윤지한테 말 좀 해줘. 태경이 볼펜을 책상 위에 툭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어요. 가장 낮고 싸늘한 목소리였습니다. 몰랐으면 됐어? 비싼 줄 몰랐으니까 괜찮아? 그게 지금 말이 돼?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 안 나? 시골년 놈들이라고 했잖아. 사돈 앞에서, 내장인 장모님 앞에서 그 말을 했잖아. 시어머니가 코를 훌쩍이며 변명하려 했어요. 그건 내가 술이 좀 들어가서 실수로. 태경이 시어머니의 말을 끊어버렸습니다. 실수? 그게 실수야? 그 전에 우리 집에 왔을 때도 똑같은 소리 했잖아. 빌라 깡통이라고, 시골 사람들이 부동산 모른다고. 그게 다 실수야? 수화기 너머로 시어머니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태경아, 어머니가 잘못했어. 한 번만. 안 돼. 태경의 목소리가 단칼에 떨어졌습니다. 엄마, 그 천박한 입방정 때문에 내 가정이 통째로 날아가게 생겼어. 어제 내가 주차장 바닥에 무릎 꿇고 빌어서 겨우 살렸어. 엄마 때문에 내가 아스팔트에 이마를 박았어. 시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태경아, 그러지 마. 엄마가 사과할게. 윤지한테 직접 가서 무릎 꿇고. 엄마. 태경이 의자에 등을 기대며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오늘부터 매달 보내던 생활비 끊는다. 영원히. 수화기 너머의 울음소리가 뚝 멈췄습니다. 뭐라고? 그리고 앞으로 나한테 연락하지 마. 내가 죽어서 장례식장에 와도 엄마 얼굴은 안 볼 거야. 태경아,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너 엄마야. 엄마 자격을 엄마가 스스로 버린 거잖아. 끊는다. 딸깍. 태경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저와 태경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태경이 고개를 뒤로 젖히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끊었어. 생활비도 연락도. 잘했어. 저는 짧게 대답하며 태경의 손등을 가볍게 두드렸어요. 그 사람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
태경이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아마 안 가만히 있겠지. 뭔가 할 거야. 어떤 짓을 하든 우리가 흔들릴 일은 없어. 태경이 제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예상대로였습니다. 며칠 뒤 제 휴대전화로 생전 연락 한 번 없던 번호들에서 문자가 날아오기 시작했어요. 태경이 엄마가 실수로 한마디 한 건데 어른한테 사과를 받아야지. 돈이면 다야?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내치면 되나? 아들하고 엄마 사이를 끊어놓으면 천벌 받아. 시고모 시삼촌. 한 번도 밥 한 번 사준 적 없는 사람들이 갑자기 나서서 저를 몰아붙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 문자들을 하나하나 캡처하며 태경에게 보여줬습니다. 태경이 화면을 보며 이를 악물었어요. 엄마가 전화 돌린 거야. 자기가 피해자인 것처럼 거짓말한 거지. 저는 소파에 깊이 등을 기대며 말했어요. 알아.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끝을 내야 해. 태경이 저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저는 태경의 눈을 마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 상견례 때. 태경의 눈이 커졌습니다. 태경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녹음 파일. 그래. 그걸 쓸 때가 됐어. 친척들의 비난 문자가 쏟아지던 그날 저녁 현관 인터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고개를 들어 인터폰 화면을 봤어요. 시어머니였습니다. 공동 현관문 앞에서 카메라를 올려다보며 제 이름을 부르고 있었어요. 윤지야, 윤지야, 문 열어. 어머니야. 시어머니가 현관문 유리를 손바닥으로 쾅쾅 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인터폰 화면을 물끄러미 내려다봤어요. 택시를 타고 방배동까지 쳐들어온 거였죠. 태경이 부엌에서 나오며 화면을 봤습니다. 태경의 눈이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내가 처리할게. 태경이 인터폰 옆에 붙어 있는 보안팀 직통 버튼을 눌렀습니다. 보안팀이죠. 공동현관 앞에 외부인이 난동을 부리고 있습니다. 조치해주세요. 저는 소파에 앉아 인터폰 화면을 지켜봤어요. 시어머니가 문을 두드리며 악을 쓰고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 여기 산다고. 나 태경이 엄마야. 문 열어. 1분도 안 돼서 보안 요원 2명이 시어머니 앞에 나타났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체격 좋은 남자들이 시어머니의 앞을 딱 막아섰습니다. 여기는 허가 없이 출입하실 수 없습니다. 물러나 주십시오. 시어머니가 보안 요원을 밀치며 소리를 질렀어요. 비켜. 내 아들 집이라고. 엄마가 아들 집에 가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보안 요원이 단호하게 시어머니의 앞길을 막았습니다. 거주자의 동의 없이는 출입이 불가합니다. 계속 이러시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뭐? 경찰? 나보고 경찰을 불러? 시어머니가 더 크게 악을 쓰며 보안 요원의 팔을 잡아당겼어요. 보안 요원이 무전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112 신고 부탁드립니다. 주거 침입 시도 및 난동. 그로부터 10분 뒤 경찰차 한 대가 빌라 앞에 섰어요. 인터폰 화면 속에서 경찰 2명이 시어머니에게 다가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경찰에게도 악을 쓰며 버텼지만 결국 양쪽 팔을 잡힌 채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졌어요. 저는 순찰차가 골목을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하고 인터폰에서 눈을 뗐습니다. 태경이 거실로 돌아와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어요. 화면을 몇 번 터치하더니 저를 돌아봤습니다. 가족 단톡방에 올린다. 응, 다 올려. 태경이 소파에 앉아 단톡방을 열었어요. 시댁 쪽 친척 수십 명이 들어있는 단체 채팅방이었습니다. 태경이 긴 글을 타이핑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 파일 하나를 첨부했습니다. 상견례 당일
태경이 휴대전화로 녹음해둔 음성 파일이었어요. 저는 태경의 어깨 너머로 화면을 봤습니다. 태경이 작성한 글의 마지막 부분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 녹음을 들어보시면 어머니가 상견례 자리에서 뭐라고 했는지 정확히 아실 겁니다. 시골년 놈이라고 했습니다. 사돈 면전에서. 그리고 어머니가 깡통 다세대라고 모욕한 그 빌라는 처가에서 전액 현금으로 사주신 20억짜리 최고급 주택입니다. 태경이 그 아래에 등기 서류 사진을 한 장 더 첨부했어요. 매매가와 소유자 이름이 선명하게 찍힌 서류였습니다. 태경이 마지막 문장을 타이핑했습니다. 어머니는 뒤늦게 집값을 알고 비굴하게 매달리다 거절당하자 여러분을 속여서 제 아내를 공격하게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제 아내에게 연락하시는 분이 계시면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습니다. 태경이 전송 버튼을 눌렀어요. 저는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메시지가 올라가고 녹음 파일이 업로드되고 등기 서류 사진이 전송됐어요. 잠시 후 단톡방에 누군가가 녹음 파일을 재생한 표시가 떴습니다. 1명, 2명, 3명. 읽음 표시 숫자가 빠르게 올라갔어요. 그 뒤로 단톡방에는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악처라고 몰아붙이던 시고모도 천벌받는다고 했던 시삼촌도 한 글자도 치지 못했어요. 녹음 파일 속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선명했을 겁니다. 시골년 놈들은 아파트도 모르고 구분도 못해요. 그 또렷하고 표독스러운 음성 앞에서 할 말이 남아있을 리가 없죠. 저는 소파에 등을 기대며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태경이 제 옆에 앉아 한숨을 깊이 내쉬었어요. 끝났어. 응, 끝났어. 단톡방의 정적이 시어머니의 모래성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족 단톡방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 뒤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고요하지 않았어요. 태경이 출근 준비를 하며 휴대전화를 확인하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고모가 엄마한테 전화했나 봐. 엄마한테 온 문자 좀 봐. 태경이 화면을 보여줬어요. 시고모가 시어머니에게 보낸 문자였습니다. 경란아, 너 미쳤어? 그 녹음 듣고 우리가 얼마나 창피한 줄 알아? 내가 거짓말해서 우리까지 바보 만든 거잖아. 다시는 연락하지 마. 그 아래 시삼촌의 문자도 있었어요. 형수님, 20억짜리 집을 깡통이라고 했다며? 우리 보고 며느리한테 욕하라고 시켜놓고 이제 경란이 형수 전화 안 받겠소. 저는 화면을 보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어제까지 시어머니의 편에 서서 저를 몹쓸년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진실을 알자마자 칼같이 등을 돌린 거예요. 돈 앞에서 무너지는 건 시어머니만이 아니었죠. 태경이 출근길 지하철에서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생활비 자동이체 해지했어. 방금. 잘했어. 태경은 매달 시어머니에게 100만 원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유일한 수입원이었어요. 그게 오늘부로 영원히 끊긴 거였죠. 점심시간에 태경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퀵서비스 불렀어. 엄마가 상견례 때 준 예단비하고 선물 다 상자에 담아서 보냈어. 메모도 넣었고. 뭐라고 썼는데? 다시는 연락하지 마십시오. 딱 한 줄. 저는 휴대전화를 내려놓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태경이 정말로 해냈어요. 자동이체를 끊고 예단을 돌려보내고 한 줄의 절연장으로 모자 관계를 완전히 잘라낸 겁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는 더 이상 아무 연락도 오지 않았어요. 친척들에게 버림받고 아들에게 끊기고 경제적 지원까지 사라진 시어머니는 그 낡은 24평 아파트에 갇혀 있을 거예요. 자신이 그토록 자랑하던 그 녹슬고 벗겨진 아파트에서 혼자서요.
태경이 말해줬어요. 시어머니가 며칠 뒤 태경의 회사 앞까지 찾아왔다고. 로비에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다고. 어떻게 했어? 태경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경비 아저씨 불러서 내보냈어. 한마디도 안 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경의 눈에는 후회도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날 주차장에서 무릎 꿇고 했던 맹세를 지키고 있는 거였죠. 모든 소음이 사라진 후 저와 태경은 부모님을 모시고 방배동 집에서 작은 식사 자리를 마련했어요. 새집 거실에 따뜻한 조명이 켜지고 식탁 위에 정성스럽게 차린 음식들이 놓였습니다. 아버지가 거실을 둘러보시며 흐뭇하게 웃으셨어요. 우리 딸 잘 살면 그걸로 됐다. 그치, 엄마?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시며 태경을 바라보셨습니다. 태경아. 태경이 허리를 고추 세우며 대답했어요. 네, 어머님. 어머니가 따뜻한 눈으로 태경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고생 많았다. 앞으로는 우리가 내 가족이야. 편하게 지내자. 태경이 고개를 깊이 숙이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목이 메인 듯 한참을 말하지 못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평생 윤지 잘 지키겠습니다. 아버지가 태경의 등을 토닥이며 술잔을 들어 올리셨어요. 됐다, 됐어. 자, 한잔하자. 오늘은 좋은 날이니까. 저는 식탁에 앉아 웃고 계시는 부모님과 그 옆에서 눈시울을 붉히고 있는 태경을 바라봤습니다. 이 풍경이 제가 원했던 거예요. 허세도 무지도 천박함도 없는 진심만 있는 식탁. 다음 날 아침 저는 눈을 떠 침대 옆에 누워있는 태경의 얼굴을 봤습니다. 커튼 사이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높은 천장, 넓은 유리창, 나무가 보이는 풍경. 이 모든 것이 우리 부모님이 평생 흘린 땀의 결과물이었고 저와 태경이 지켜낸 것이었습니다. 태경이 잠에서 깨어 거실로 나왔어요. 저를 보며 웃더니 옆에 서서 창밖을 함께 내다봤습니다. 좋다. 응. 좋아. 저는 태경의 손을 잡았어요. 아침 햇살이 거실 바닥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새 출발은 이렇게 조용히 하지만 단단하게 시작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입니다. 어떠셨나요? 저는 그날 상견례 자리에서 부모님이 모욕당하시는 걸 보면서 이건 참으면 안 되는 거라는 걸 확실히 깨달았어요. 참는 게 미덕이라고 배웠지만 소중한 사람이 짓밟히는 걸 눈뜨고 보는 건 미덕이 아니더라고요. 혹시 지금 시댁 때문에 혹은 누군가의 무례한 말 때문에 속으로 사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참는다고 상대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선을 넘는 사람에게는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해요. 그게 나를 지키는 거고 내 사람들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곁에도 태경이처럼 끝까지 내 편에 서줄 사람이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